양해각서 형식의 팩트시트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엎었고 또 그랬다가 또 잘 협상해 보겠다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당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배정우 부장님,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원인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의 예측 불가능 함, 즉흥성, 특수성, 이 요인으로만 지금 보면 되는 건가요?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죠. 예. 트럼프의 특유의 협상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압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거래 결과를 따내는 그런 일종의 트럼프식의 거래 협상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루 만에 또 자신의 입장을 바꿨잖아요. 네. 25%로 어제 인상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한국하고 함께 가겠다. 이 얘기는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인상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인상을 처리했다가 다시 또 인상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대국의 아무리 정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인 횡포에 가까운 그런 언행을 일삼는 게 동맹국에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좀 회의적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미국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편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국의 이기주의만 입각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변석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야가 좀 일치 단결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태를 오히려 좀 비난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국익보다는 좀 당리당략을 너무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송원석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주 김 총리가 벤스 부통령과 만난 뒤에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잠깐 듣고 김동훈 대변인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만남 직후에 앤디 베이커 안보부 보좌관, 부통령 보좌관이죠. 우리 벤스 부통령의 직접 전화번호 그리고 또 앤디 베이커의 전화번호가 담긴 그런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어디다 뒀더라?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것도 교환을. 양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협상을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받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번 트럼프의 25% 인상안, 기습 인상안 이거는 이 미국 내부의 내부 정치를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트럼프 지금 순간에도 그래 한국은 25% 고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또 슬쩍 다시 또 흥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나오는 그 거래 기술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앞으로 이런 사단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즉 딱 한 가지입니다. 왜 15%에서 25% 옮겼냐? 너희들 빨리 3,500달러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디에 투자할 건가를 적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 예를 항상 들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천억 불 이상 더 투자를 하게 돼 있죠. 5,500불, EU가 6천억 불.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바로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반 이상이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우리가 조금 늦었는데 바로 트럼프나 지금 그 행정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더디어 부자 나라가라고 하면서 너희들 빨리 진행해라고 하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11월에 또 중간 선거도 있죠. 내부 문제, 이민 문제로 또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온갖 지지율이 지금 하락 국면에서 나는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어라고 하는 내부 시선 돌리기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네. 저는 결과적으로는 15%로 다시 환원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바로 그 3,500억 달러 이게 대한민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죠. 이걸 나누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갓 태어난 아기까지도 1,000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될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60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해서 조약 동의권을 가진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잠시 후에 전에 왜 국민의힘은 트럼프를 공격해야지 민주당을 공격하냐. 그거는 제대로 챙겨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대변인 여러 명 성명에 다 트럼프에 대한 이거 정상이냐라는 그 성명도 나갔고요. 알겠습니다. 저부터도 해서 저는 뭐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공격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비판 이게 필요하고 이거는 김민석의 자기 정치가 앞세운 것이죠. 저걸 몰랐다고 하면은 무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엊그저께요. 국무회의에서 시간을 좀 10분 정도 달라. 네. 내가 박미성과 브리핑을 하겠다까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바로 이 트럼프의 그런 돌발 기습 공격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고서 그냥 넘어가시죠라고 한 거 TV에 그대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이 자기 정치를 하려다가 이 앞뒤가 스텝이 꼬였다라고 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뭐그 비준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뒤이어서 그 김 총리의 자기 정치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지금 자기 정치 관련해서는 김 총리가 귀국 후에 총리실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유튜브에 나갔는데 거기서 당권 도전에도 언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앞두고 있는 8월 전당대회에 나서는 것 아닌가? 김 총리가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여론조사 빼달라. 네, 여론조사 뭐 빼달라고 뭐 100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김어준 딴지일보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제 김민석 총리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꿈이 있는데 남은 꿈은 서울시장의 꿈을 제거를 한다면 제외를 한다면 그건 이제 대권 꿈이고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 도전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도 당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자리고 로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김민석 총리가 자기 정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자기 정치를 안 하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미국에 네. 지금 뭐 총리만으로는 뭐 수십 년 만에 방문한 그런 총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은 김민석 총리만입니까?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뒤통수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이걸 김민석 총리의 책임으로 몰아간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저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미 상호 관세를 15% 합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MOU로 작성을 했지. 네. 이걸 뭐 국회에 비준하기로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 입법 발의하는 그 순간 그 달부터 소급해서 15%로 인하하겠다라고 했고 우리가 11월 달에 이거를 발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25%로 올리겠다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런 트럼프의 일방적인 행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비준했느냐? 안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 비준했느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3,500억 달러 또 해마다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는 늦출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특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외환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200억 달러를 당장 투자할 경우에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좀 야당도
야당도 지금 여당을 때리고 정부를 때릴 그런 부분에 앞서서 좀 국익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4시쯤에 시작된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4년 그리고 추징금 1억 원이었습니다만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 의견 간략히 듣고 다음 상황 좀 넘어갈게요. 김 대변인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의 50%에서 60%에 가장 그 표본 집단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그 상식적인 판결로 보여집니다. 예. 4년을 구형을 했고 2년을 선고했으니까 분명히 유죄라는 것은 지금 저 재판장도 그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영호 이 본부장보다는 더 높은 선고량이 됐는데요. 바로 이제 2심, 3심에서 어떻게 판결이 또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수수의 근거가 있다라고 재판장이 본 그 네. 대목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배 부의장님 그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특검 무용론은 할 말이 없고요. 일단 특검의 그런 유죄 구형을 받아들여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은 계속해서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2심 재판 남아 있고 3심 재판 남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유죄가 확실시 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조 친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핵심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억 원을 받은 그런 배경도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자하고 면담을 시켜주고 네. 관련해서 뭐 청탁을 뭐 중간에서 알선하고 이런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유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다. 예. 당의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의 사령탑, 이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지금 뭐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사과 성명을 내놔야지 마땅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아까 언급하신 김어준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걸 두고 여당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뭐 수차례 사실 뭐 빼달라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선거 과정에서 그게 뭐 딱 후보에 대한 실제로 지지율을 뭐 확인해 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밝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 여론조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 표명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뭐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당대표 후보 여론조사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 넣는 의도. 김 총리는 당대표에 나오지 말라는 신호인가? 배 부의장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 대표에 나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그 취지가 뭡니까? 출마 예정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의 동향을 유권자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선택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나는 분명히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간다. 그리고 또 빼달라라고 100번이나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된 정보를 지금 시청자, 유권자,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고요. 네. 자신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도가 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지금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를 적극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또 이 정청래 대표를 적극 지원했고 그리고 또 연임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노리고 있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인데 예. 또 연임을 내년 올해 8월에 하는데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상대가 누구냐면 이제 김민석 총리다. 이렇게 지금 정가에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자의 너음으로 인해서
김민석 총리가 지금 당대표에 못 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안 나오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과거에는 뭐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후보 1위였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예. 최근에 여론조사 3위가 되니까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좀 고약한 그런 의도를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